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 책의 부제는 독일 최고의 멘탈 코치가 증명한 생각, 행동, 습관 설계의 핵심 52입니다. 지은이는 마르틴 베를레, 독일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 구독자 80만 명, 누적 조회수 2억 뷰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코칭과 커리어 팁의 운영자이며 200주 연속 슈피겔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린 작가다. 독일 3대 주간지 중 하나인 포커스는 그를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커리어 어드바이저로 소개했고 컨설팅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코칭 어워드라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23년간 수천 명을 개인 컨설팅하는 동안 가장 효과를 본 방법만을 골라 정리한 이 책은 출간 즉시 12개국에 수출되고 슈피겔과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곧 습관을 바꾼다는 뜻이다. 그리고 습관은 꾸준한 반복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 나는 23년간의 개인 코칭에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과 10년간 쓴 글 가운데 구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을 모아 이 책에 정리했다. 사람들은 대개 변화에는 대단한 결심 혹은 충만한 의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수천 명을 상담한 결과 의욕과 결심이 없어도 누구나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딱 2분만 행동하면 된다. 2분의 행동이 의욕을 부르고 행동 하나가 후속 행동으로 이어진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누가 널 만들었지? 아빠가 물었다. 15살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빠와 엄마, 부모잖아. 부모 말고 또 누가 널 만들었지? 아빠가 다시 물었다. 자연이 나를 만들었어. 진화. 아빠가 끄덕였다. 그리고 또 누가 널 만들었지? 딸이 천장을 쳐다보았다.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손가락을 튕겨 만들었겠지. 그럴 수 있겠지. 그럼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누구일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게 하고 지금의 내가 되게 한 건? 그동안 내가 받은 교육? 딸이 물었다. 그것도 맞지. 아빠가 답했다. 이윽고 딸은 아빠가 원하는 대답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빠 생각에는 누가 날 만든 것 같아?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매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너니까. 딸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럼 IQ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스스로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 너는 똑똑한 거야. 아빠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와 엄마,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있었으니까. 내가 어떤 부모를 가졌는지는
언제나 너의 결정에 달렸어. 아빠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딸이 알쏭달쏭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나를 나쁜 아빠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좋은 아빠로 생각한다면 그 이유도 역시 설명할 수 있을 테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계공이 있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자신도 아버지에게 얻어맞았다. 그의 어린 시절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무척 암울했다. 그는 지금도 술을 마시지 않는다. 초콜릿이라도 위스키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먹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양육과 반대되는 양육을 선택했다. 프랑스 심리학자 자크 르콩트는 이것을 대응 모델이라 불렀다. 르콩트는 곰곰이 생각했다.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까? 성공 비결이 밝혀졌다. 그들은 놀랍게도 대부분 사춘기 혹은 그 이전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반대로 행동했다.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적으로 당신 손에 달려 있다. 나쁜 어린 시절이 반드시 나쁜 삶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휘발유를 제공한다. 그것으로 인생을 태워버릴 수도 있지만 귀중한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마치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는 쉽게 화를 냅니다. 어머니도 그랬기 때문이지요. 다시는 연애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거든요. 가족 중에 대졸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 공부는 나와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뚱뚱한 건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부모, 돈, 환경, 과거가 발목을 잡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그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상정한 한계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스스로 한계를 만들고 여기에 갇히는 순간 꿈은 재로 변한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다. 어머니가 불뚝 성질이었다고 해서 당신도 쉽게 화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본보기로 삼아 평온한 사람이 되리라 결정할 수 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다고 해서 연애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정직하고 건강한 인격을 지닌 애인을 찾으리라 결정할 수 있다. 집안에 대졸자가 없다고 해서 대학 공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욱 자랑스럽게 개척자가 되리라 결정할 수 있다. 아버지가 뚱뚱하다고 해서 당신도 뚱뚱해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식단에 더 주의를 기울이리라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과거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당신의 삶은 현재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지 당신은 매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다. 삶이 당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만든다.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이건 오늘은 분명 달라질 수 있다. 당신의 과거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다. 아빠가 딸에게 말했듯이 당신은 매일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힘들어서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2분 안에 끝낼 수 있어야 한다. 2분 규칙은 그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절대 복잡하지 않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분 미만이라고 예상된다면 복잡한 것을 모두 생략하고 즉시 실시하라. 어떤 경우든 2분 정도는 부담 없이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다. 초보자가 러닝에 도전할 때는 운동복을 입고 2분 동안 최대한 빨리 달리라. 몇 미터를 달리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저녁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직접 요리해서 먹고 싶다면 처음부터 복잡한 레시피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2분 동안 당근 껍질을 벗겨 천연 요거트에 찍어 먹으라. 고전 문학을 읽고 싶다면 하루에 5쪽 또는 10쪽씩 읽겠다고 결심하지 말라. 2분 동안 몇 쪽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책을 덮으라. 중요한 건 당신이 독서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담배를 끊고 싶다면 담배를 집자마자 2분만 흡연을 뒤로 미루라. 그렇게 당신은 벌써 금연을 시작했다. 뭔가를 시작하려면 의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반대이다. 일단 시작하면 의욕이 생긴다. 첫 2분을 시작하라. 인간은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익숙하기에 그 길을 간다. 미친 짓의 정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놔두면서 동시에 무언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를 모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을 썼다. 나는 이 감동적인 책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죽어가는 이들은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미처 몰랐던 진실을 깨닫고 후회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한창 건강할 때도 그 진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삶의 경로를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과거에 그런 선택을 내린 것을 후회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 대단한 시련이 아니라 사소한 변명이다. 남들도 다 그래 라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말. 집단 지성의 반대는 집단 어리석음이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자기만의 나침반이 필요하다. 남들도 다 그래 라는 말만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이 없다. 시류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내면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인생은 오로지 내 책임이다. 그것은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하지 않은 일도 포함한다.
옳다고 생각되면 돕는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든 말든 상관없다. 진짜 내 생각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이든 말든 상관없다. 위급 시엔 경보기를 울린다.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당신에게 뭐라고 조언하든 그것은 모두 그들의 일이다. 당신 인생의 책임자는 당신이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무작정 남들을 따라 사는 것은 비효율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 남들의 발자국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길을 만들라. 한 곳에서 불행했던 사람이 다른 곳에서 더 행복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이소포스. 우리는 거주지를 바꿀 수 있고 함께 지내는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직업을 바꿀 수 있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외적인 변화일 뿐이다. 우리는 태도와 관점을 그대로 유지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온다. 당신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 안에 있다. 태도가 외부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어디든지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 고든 바우어에 따르면 우리가 기억하는 경험은 기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본다. 슬픈 사람은 주변의 슬픈 것들을 본다. 인색한 사람은 사방의 구두쇠뿐이라고 느낀다. 쾌활한 사람은 주변의 즐거운 일을 보고 긍정적으로 느낀다. 때로는 관점만 살짝 바꿔도 금세 해답이 나온다. 인생이라는 산에는 정상과 골짜기가 모두 있다. 무엇에 집중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절망에 빠진 한 학생이 이웃집 할아버지를 찾아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 학교 성적이 너무 나쁘다고 한탄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다면 좋아하는 영화의 결말도 분명 잊었겠구나.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다면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잊어버렸겠구나. 그럴 리가요. 그건 제 머릿속에 있어요. 기억력이 그렇게 나쁘다면 널 모욕한 사람의 이름도 잊어버렸겠구나.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공부한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기로 결정하거라. 당신 스스로 난 이걸 정말 못해 라고 느끼는 일은 무엇인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없이 장담하건대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 전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아무리 심각한 결과라도 자기 행동의 결과로 여겨 책임을 지려는 태도가 인품을 만든다. 리카르다 후흐. 신체는 단련하면서 정신은 손댈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이상하다. 우리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든다. 하지만 재치, 의지력, 거리두기를 훈련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신적 자질도 다르지 않다. 반복 훈련으로 실력을 키우고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들은 것은 잊을 것이다. 본 것은 아마 기억할 것이다. 행한 것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자 2000m 상공에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비행기 조종사가 갑자기 기절했고 탑승객은 당신뿐이다. 내가 과연 추락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아마도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뇌를 혼란스럽게 한다.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생존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이것을 최면 질문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암시를 믿음으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류를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헨리 포드. 가능성을 묻는 것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6개월 안에 승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비록 목표를 암시하지만 그 안에 실행 동력은 없다. 반면 6개월 안에 승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물으면 목표와 해결책에 동시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지 묻되 그 첫 번째 단계를 궁리하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살고 싶은가? 지금 당장 그렇게 살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투표하러 갑니다 라는 말과 나는 유권자입니다 라는 말에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크다. 미국의 연구자들이 실험한 결과 유권자가 되세요 라고 투표를 독려하면 투표하러 가세요 라고 말했을 때보다 실제로 투표할 확률이 11% 더 높았다. 정체성은 행동의 원천이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면 행동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현대의 삶은 더 이상 생존 투쟁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나 맹독성 식물 섭취로 목숨을 잃을 확률은 매우 희박해졌다. 현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따로 있다. 부정적 경향성으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이다. 독일에서 살해되는 사람은 연간 약 250명이다. 반면에 우울과 불안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500만 명이 넘는다. 걱정과 불안이 삶의 질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오해의 결과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을 2명씩 짝지은 뒤 그들에게 펭귄을 떠올려 보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같은 펭귄을 떠올릴 확률은 12%에 불과했다. 한 사람이 어른 펭귄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은 새끼 펭귄을 생각했다. 박제된 펭귄을 떠올린 사람도 있었고 스티커나 만화에서 본 캐릭터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최대 30가지의 서로 다른 펭귄이 등장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무엇도 단정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자체 제작할 것이냐다. 코넬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걱정하는 일의 97%는 결코 일어나지 않거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한다. 그러니 걱정은 5분 이상 하지 말라. 1955년 영국의 역사학자 시릴 파킨스는 작업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작업에 드는 수고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일할 시간이 많으면 더 여유롭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실은 그 반대이다. 늘어난 시간은 여유 시간이 되지 못하고 부수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로 채워진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벤저민 프랭클린. 한 남자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기 위해 매일 주전자 2개를 들고 가파른 모래 언덕을 내려갔다. 그는 물을 가득 채운 뒤 땀을 뻘뻘 흘리며 비탈길을 올랐다. 그런데 주전자 하나에 그만 금이 가고 말았다. 금이 간 주전자에서는 물이 모두 새나갔다. 멀쩡한 주전자가 대꾸했다. 모든 것은 나름의 쓰임새가 있는 법이지. 내가 물을 흘리는 것도 분명 쓰일 때가 있을 거야. 농담하지 마. 금간 주전자가 대답했다. 나는 주전자야. 물이 샌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는 동안 남자는 2 주전자를 들고 모래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 그리고 갑자기 돌아서서 말했다. 세상에, 여기에 자라난 것들을 좀 봐. 정말 아름답군. 금간 주전자는 비탈길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풀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우물에서 언덕 꼭대기까지 이어진 생명의 흔적이었다. 2 주전자 모두 감탄했다. 이게 다 내가 흘린 물 덕분이야. 멀쩡한 주전자가 말했다. 그때부터 금간 주전자는 자랑스럽게 물을 흘렸다. 이 오래된 힌두교 전설에는 우리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살다 보면 때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실수를 저지르고 약점이 드러나고 변수가 생기고 목표를 놓친다. 이것은 정상이다. 인생에서 뭔가 잘못될 때 이 주전자처럼 생각하라. 숨겨진 이점이 무엇인지 자문해보라. 인간은 시간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불행이 사실은 행복이었음을 깨닫는다. 오이겐 로스. 우리가 인생의 과학자라면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물을 것이다. 이것의 이점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현명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다른 점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대신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는 것이다. 아널드 라자루스.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라고. 여러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암시는 주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자신감을 높여 성과를 향상시킨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맥락에 따라 생성되고 유도된다. 특정 자극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것과 연관된 생각을 하게 되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프라이밍 효과라고 부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는가? 그 말이 곧 현실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신중하라. 자신에게 내가 이긴다라고 말하면 승리자 자질이 맨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자신감이 커진다.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기는 불가능하다. 니콜라 샹포르. 생각은 부메랑이다. 우리가 자주 하는 생각은 현실이 되어 우리에게 닥친다.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생각은 말이 되니 주의하라. 말은 행동이 되니 주의하라. 행동은 습관이 되니 주의하라. 습관은 성격이 되니 주의하라. 성격에 주의하라. 그것이 너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은 생각의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당신이 자주 하는 생각이 곧 운명을 결정짓는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에 따르면 행운과 불운을 가르는 요인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고방식에 있다. 내일 당신은 오늘 당신이 생각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붓다.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떠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겪으면 자동으로 분노가 치밀 것이다. 그 사람은 프로 분노자, 분노의 거장이 될 것이다. 반대로 인생의 즐거운 면을 가능한 한 자주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달인이자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일본의 고속철도를 타면 볼 수 있는 독특한 장면이 있다. 승객이 전부 타고 나면 승무원이 기차 문이 닫히기 전에 양방향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친다. 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잠금 장치를 작동한다. 기관사도 자기가 하는 일을 일일이 큰 소리로 외친다. 예를 들어 신호를 가리키며 정지 신호를 확인합니다 라고 외친다. 이어 속도계를 가리키고 외친다. 시속 25km로 역에 진입합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승강대의 시계를 가리키고 외친다. 오후 3시 16분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승강대에 있는 신호원을 가리키고 외친다. 신호원에 이동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러한 일본 고속철도의 주의 환기 방식을 지적 환호라고 한다. 현재 자기가 하는 행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즉 지적하며 큰 소리로 외친다는 뜻이다.
왜 이런 독특한 업무 방식이 탄생한 걸까? 심각한 열차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직원의 부주의한 실수다. 그래서 일본 철도 회사는 직원들이 스스로 지금 하는 업무를 의식화하도록 지적 환호를 고안했다. 진행 과정을 큰 소리로 외치면 직원은 그것을 의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실수가 최대 85%까지 줄어들었고 사고 3건 중 1건이 예방됐다고 한다. 전 세계 기업들이 이 방법을 그들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도 일상에서 지적 환호를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려는 행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내어 말해본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 앞에 놓인 접시를 가리키며 나는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고 이제 2번째 조각을 앞 접시에 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살을 빼기로 했으니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계를 가리키며 제한 속도를 넘어 시속 75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약속에 늦었지만 사고나 면허 취소를 원하지 않으니 이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뗍니다. 침대 옆에 놓인 약봉지를 가리키며 수면제를 먹으려 약봉지를 듭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입니다. 하지만 나는 약 없이 잠들겠노라 결심했으므로 약봉지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간식, 스마트폰, 흡연 등 당신이 순순히 굴복하는 나쁜 습관은 의식의 레이더망 밖에서 활동한다. 하지만 지적 환호를 하는 순간 의식의 레이더가 켜지고 이제 당신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적 환호는 막연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을 통제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구별하여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이다. 자신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에 더는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조종하고 바꿀 수 있다. 사회학자 마틴 슈레더는 뜻밖의 사실을 알아냈다. 독일에서 1984년부터 매년 8만 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행복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하고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고 삶을 통제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 돈은 예상외로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월 순소득이 2,000유로, 약 3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이 더 올라도 행복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폭우가 쏟아지면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수위는 높아진 채로 유지되진 않는다. 언제나 이전 수위로 돌아간다. 뇌에서 작동하는 쾌락 적응이 바로 이런 방식을 따른다. 성공의 폭우가 쏟아질 때, 복권에 당첨될 때, 사랑에 빠지거나 주식시장에서 큰 이익을 얻을 때 행복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이전 수위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행복의 범람이 아니라 평상시 수위다. 일상생활이 편안해야 한다. 집에 가는 것이 즐거울 만큼 안락하게 집을 꾸며보라. 당신을 위해 곁에 있어주고 당신을 웃게 해줄 친구를 찾으라.
의미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라.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일상의 평온이 행복의 뿌리다. 당신의 정신이 성공의 길을 닦는다.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에 이것을 기술한 글귀가 있다. 정신이 사물보다 앞선다. 정신이 결정한다. 너의 말과 행동이 흐린 정신에서 나오면 말 뒤에 마차가 따르듯 너의 뒤에는 재앙이 따르리라. 정신이 사물보다 앞선다. 정신이 결정한다. 너의 말과 행동이 맑은 정신에서 나오면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처럼 행복이 너의 뒤를 따르리라. 당신의 단점이나 못하는 일을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나는 발표를 못한다. 이 문장이 무의식에 각인될 때까지 속으로 계속 반복하면 정말로 발표를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유능한 자기 최면술사다.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실제로는 없는 문제인데 존재한다고, 실제로는 아닌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최면을 건다. 최면으로 자신을 마비시킨다. 건강염려증 환자가 훌륭한 예시다. 보통 건강염려증 환자가 조심하는 만큼 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 뒤에는 종종 다음과 같은 자기 최면이 깔려 있다. 나는 심각한 질병에 특히 취약하다. 이런 부정적 가정은 극단적 결과를 초래한다. 스웨덴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염려증 환자는 평균보다 일찍 사망하고 4배 더 많이 자살한다. 뭔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리흐 스피노자.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는 다음과 같이 썼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오로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다르게 생각하리라 결정하면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불행하거나 우울하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지 생각해보라. 어떤 생각이 이런 짓누르는 감정을 유발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하라. 독일의 심리학자 토르발트 데트레프센은 기회로서의 운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다른 사람의 인색함에 화가 난다면 본인도 인색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화가 날 수 없다. 관대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인색함이 왜 신경에 거슬리겠는가?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 누군가의 웃는 모습에서 아이러니한 냉소를 본다면 그것은 그 자신이 냉소의 안경을 썼기 때문이다. 아이의 수학 성적에 분노가 인다면 그 자신이 멍청하다고 느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동료의 사소한 행동에서 이기심을 읽는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속 이기심이 들통날까봐 동료에게 미리 투사한 결과이다. 자기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찰스 두이그에 따르면 모든 습관은
습관고리라는 3단계 구조로 형성된다. 1. 방아쇠 자극, 즉 트리거. 2. 반복 행동. 3. 보상. 어떻게 하면 나쁜 습관을 더 나은 루틴으로 교체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방아쇠 자극을 알아내라. 두 번째로, 고치고 싶은 반복 행동을 계속하고 싶은 반복 행동으로 교체하라. 예를 들어, 퇴근 후에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면 자동으로 맥주를 마시게 된다 라는 습관이 있다고 해보자. 여기서 소파에 앉는 것이 방아쇠 행동이고 맥주를 마신다가 반복 행동이다. 이렇게 새로운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 오후 6시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 거실 테이블에 미리 올려둔 사과를 하나씩 먹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을 뿐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심리치료사들은 사람들의 나쁜 행동 패턴을 바꿔주기 위해 역설 처방을 즐겨 사용한다. 예를 들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누구와도 눈도 마주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동정받을 만큼 수줍어 하십시오.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에게 수줍어 하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행동하기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일부러 수줍어 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그는 스스로 코트를 벗는다. 억지로 벗기려 하면 무의식적인 저항만 키운다. 이 방법은 일상에도 절묘하게 적용된다. 상대의 의견을 더 많이 인정하고 존중할수록 그는 자신의 의견을 기꺼이 바꿀 준비를 한다. 반대로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면 저항만 더 키울 뿐이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무 매달리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 상대는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의 도발에 덜 분개하고 덜 짜증을 낼수록 그는 당신을 더는 자극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발끈하여 화를 내면 그는 계속해서 까치밥 열매를 던질 것이다. 고객에게 구매하지 않을 자유를 제공하면 구매 욕구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제품을 칭찬만 하면 고객의 의심을 사게 된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일한 해독제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세뿐입니다. 처음 월급 받은 날 무엇을 느꼈는가? 제 힘으로 옷을 사고 음식을 사 먹고 선물을 주고 재테크를 시작하는 그 모든 경험에서 짜릿한 만족을 느끼지 않았던가? 하지만 만족을 주던 모든 것이 당연하고 익숙해진다. 이제 부족한 것들이 더 눈에 보인다. 내 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차를 가졌다. 내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누군가는 나보다 더 큰 집에 산다.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넉넉하지만 모든 사람의 탐욕을 충족할 수는 없다. 마하트마 간디. 문제는 버는 돈의 액수가 아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로 소유물을 늘리지 말고 버릴 것을 제안한다. 돈이 많다면 기부하고 돈을 유용하게 쓰라. 너무 많은 것을 가지지 말라. 불필요한 것은 나누고 버리라.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웃을 때는 얼마나 활짝 웃는가? 만약 자주 활짝 웃으면 당신은 더 행복할 뿐 아니라 더 오래 살 것이다. 미시간주 웨인 주립대학의 어니스트 아벨과 마이클 크루거는 1950년 이전에 데뷔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230명의 포토카드를 조사했다. 그들은 오직 표정에만 주의를 기울여 무표정한 선수, 미소만 짓는 선수, 활짝 웃는 선수 등 세 집단으로 나눈 뒤 그들의 평균 수명을 조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무표정한 선수들은 평균 수명이 약 73세인데 반해 활짝 웃고 있는 선수들은 평균 80세에 생을 마감했다. 살짝 미소만 지은 선수들도 무표정한 선수들보다 2년을 더 살아 평균 수명이 75세였다. 미소는 장수의 비결이다. 별일 없어도 그냥 미소를 지으면 정말 기분이 나아진다. 어린이는 하루에 400번 웃지만 어른은 겨우 15번에서 20번 웃는다고 한다. 우리도 한때 어린이였다. 웃으려고 하면 웃을 수 있다. 일본 야마가타 대학의 과학자들이 1만 7천 명에게 웃음 습관에 대해 질문하고 5년 동안 그들을 추적 관찰했다. 거의 웃지 않는 사람의 사망 위험이 자주 웃는 사람보다 2.4배 높았다. 또 그라이프스발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불안을 줄인다. 연구진은 수술을 앞둔 어린이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겐 클리닉 광대를 보내고 다른 그룹에겐 아무것도 조치하지 않았다. 그 후 두 그룹의 불안 수준을 비교했는데 광대를 만난 아이들의 옥시토신 수치가 3분의 1 정도 높았다. 즉, 광대를 만난 아이들이 덜 두려워하고 더 편안해했다. 유머는 최고의 약이다. 특히 우리의 두뇌는 진짜와 가짜 웃음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별로 기쁘지 않아도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어도 눈을 반달 모양으로 만들고 입꼬리를 올리면 뇌는 그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재미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재미있어진다. 세상의 여러 현자들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섬세하게 다뤄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제목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제목보다 내용이 훨씬 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나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개선되려면 행동이 개선되어야 하고, 행동이 개선되려면 생각이 먼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 이 책은 나의 생각을 바람직하게 개선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안내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었던 과거를 내 삶에서의 고통이라고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지금의 내 삶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해낼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은 상반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이민규 교수님의 책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각각 물어보자 큰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알코올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고, 작은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정반대로 건실한 사회인이자 가장이자 부모가 된 것이죠. 과거에 나에게 발생했던 사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학대하고 돌보지 않았던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정다감하고 훌륭한 부모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며 나도 어쩔 수 없지, 저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인류의 사회와 문화는 자기 삶은 자기 책임이라는 암묵적인 그러나 대단히 강력한 전제하에서 성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아무리 어려운 성장 환경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현재의 범죄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삶의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상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것과 똑같은 크기만큼의 행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 큰 씨앗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맞이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은 숨겨진 축복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재벌 2세나 3세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건실한 기업인과 사회인으로 성장하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태어난 금수저이지만 그러한 풍요로움이 그들의 정신을 약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경험과 사건과 현상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볼 때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것들은 선과 악, 어느 쪽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바람직한 생각, 훌륭한 생각, 현명한 생각도 있고 좋지 않은 생각, 나쁜 생각,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해로운 생각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내 삶에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생각을 검토하고 파악해서 움켜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대체로 즉각적이고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인 판단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코올 성분 자체가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내 삶을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나의 일상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으로 확장해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알코올을 계속 마시는 것, 정기적으로 마시는 것, 그리고 점점 더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술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확고한 결론 앞에서도 나는 술이 주는 쾌락이 좋기 때문에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죠. 나를 알코올 중독으로 만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욕구를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고 낚시에 걸리듯이 덥석 물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두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적으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사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유의 능력이 주어져 있고 그 능력을 활용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이죠. 일어나는 감정대로, 일어나는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은 인간보다는 동물 쪽에 가까운 삶입니다. 자신을 바꾸는 일, 자신을 개선하는 일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커다란 행복이고 창조의 기쁨이며 다른 동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입니다. 더 바람직한 쪽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나아가는 삶. 당신께서 그런 삶을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